헌법재판소에서 잠시 후 2시부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된 두 번째 변론이 재개됩니다. 당초 헌재는 지난 3일 선고하기로 했지만 이례적으로 2시간 전에 변론 재개를 결정한 바 있는데요. 오늘 쟁점은 무엇일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또 내일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이 열립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시작으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데요. 자세한 법적 쟁점들을 오늘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헌법재판소는 바쁘게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잠시 후 이제 2시가 되네요.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두 번째 변론이 진행이 되고요. 원래는 지난달 22일에 이제 한 차례 변론을 했었고 지난 3일에 선고할 예정이었는데 선고 2시간을 앞두고 갑자기 선고 계획을 헌재가 바꿨잖아요. 미뤘잖아요. 요 배경부터 먼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실제로 선고만 뒤로 미룬 것이 아니라 아예 변론을 재개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두 번째 변론기일이 열리게 된 건데요. 재판을 끝냈다가 다시 열게 된 겁니다. 상당히 큰 여러 가지 고려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지난번 한 번 변론기일을 열고 모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단계 여러 가지 조건이 성숙했다고 보아서 판결을 선고하려 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러한 판단이 약간 달라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 사건이 접수된 게 1월 3일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건들과 좀 달리 사전에 그 변론 준비 절차도 거치지 않았어요. 그리고서 1월 22일에 변론기일을 열었고 이 한 번의 변론기일 후에 바로 종결되고 곧바로 선고기일까지 지정이 됐습니다. 상당히 빠른 절차 진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헌법재판소 구인 체제 완성이 대단히 중요한 이제 임무이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서둘러 한 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해를 살 소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절차가 빠르게 진행된 것이 아니냐라고 예.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고려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이제 피청구인인 이제 권한대행 측에서 이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했는데 이제 국회에 의결이 없었다. 이런 절차적인 부분에서의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변론기일 당시에 헌법재판소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 판단할 것이고 또한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으면 참고 자료로 제출하라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참고 자료라 함은 증거는 아니에요. 즉 변론이 끝나기 전에 제출을 하고 접수가 되어야 증거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이고 변론이 끝난 다음에 아무리 여러 가지 제출한다 하더라도 이건 단순한 참고 자료에 불과합니다. 물론 헌법재판의 특성은 있습니다만 예. 따라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헌법재판소가 변론을 다시 열어서 여러 가지 증거도 다시 조사하고 직접 물을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 이제 이 재개된 변론이 시작이 된 것인데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거를 비롯해서 쟁점을 꼽아보자면 그러니까 말씀하신 청구 자체가 적법했느냐, 이 청구인 자격이 있었냐 이게 이제 하나인 것이고 또 하나는 여야 합의가 있었느냐 이 부분인 거잖아요. 각각의 쟁점에 대해서 어떻게 좀 풀어갈 것으로 보이십니까? 네, 이렇게 권한쟁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내리는 종국 결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만약에 국회의 청구가 적법하지 못하다, 요건을 못 갖췄다 이런 경우에는 각하됩니다. 그리고 요건은 갖췄지만 이유가 없다. 권한이 침해된 게 없다라고 할 경우에는 기각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요건도 갖추었고 실제로 국회에 권한이 침해되었다라고 보면은 인용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또 그 외에 굉장히 예외적으로 이제 좀 심판 절차 종료 선언이라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 사건에서는 좀 배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각하, 기각, 인용 세 개 중에 하나인데 네. 만약에 조금 전에 진행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애초에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국회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국회 의결 없이 국회의장이 비록 이제 국회를 대표하는 대표자이지만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이렇게 청구한 것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판단된다면 각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 그 부분이 요건이 아니다. 국회의장이 국회 의결 없이 청구했지만 요건을 충족한다라고 본다면 그 다음에 비로소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임 권한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따져볼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렇게 국회의 권한 침해를 따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존재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과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인가? 그렇죠. 그리고 또 국회의 여야의 합의가 존재하였는가 등등등을 구체적으로 그 다음 단계에서 따져보게 되는 것이죠. 예, 어떻게 될까 저희가 하나하나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 볼 텐데 방금 얘기하신 부분 국회가 권한쟁의 심판을 선고하는데 국회 의결이 필요한가 이 부분에 대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측이 마흔여 후보자의 청문회 개최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합의를 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걸 입증하려고 국민의힘이 과거 의장에게 보낸 공문을 증거로 내세웠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효력을 발휘할지도 좀 짚어볼까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 단계부터는 국회의 의결 없이 국회의장이 청구한 것이 적법하다라는 전제로 이제 따져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 이걸 따져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각하가 된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요건을 충족했다는 전제 하에 한번 가정입니다만 그 다음 단계를 따져보도록 하죠. 예. 그렇다면은 국회의 권한이 침해되었다는 얘기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1명, 40여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 그러한 부작위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가 결정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자규의 의무, 즉 임명 행위를 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먼저 존재해야 돼요. 그게 인정이 되어야 그 다음에 그런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부작위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라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을 다 충족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만약 설령 최상목 권한대행의 임명 자규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네. 정당하게 임명하지 않을 그런 상황이었다면은 임명하지 않은 것에 잘못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 측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설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해야 한다 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그런데 그 요건이 무엇이냐면 여야의 합의다. 그래서 그동안 총 3명의 국회목, 이른바 국회목 헌법재판관 중에 여당 1명, 야당 1명, 그리고 여야 합의로 1명. 이게 그동안 수십 년간에 걸쳐서 이루어졌던 국회의 관행인데 그러한 관행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3번째인 이 40여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의 합의가 존재하지 않았다. 또는 여야의 합의를 확인할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선임을 안 한 게 아니라 선임을 뒤로 미룬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을 따짐에 있어서는 과연 여야의 합의가 있었느냐, 40여 후보자에 대한 여야의 합의가 존재하였느냐 여부를 따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 지금 이게 증거로 내세운 게 지금 최상목 대행 측에서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 그리고 원성동 원내대표 진술서를 헌재 제출을 했잖아요. 네. 이거는 왜 낸 것이고 이 안에는 어떤 게 담겨 있기 때문에 합의가 없었다라는 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건가요? 네, 우선 국회 측은 합의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도 이미 제출을 했어요. 즉 민주당에서 국회로 보낸 공문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보낸 공문도 있거든요. 그런 공문들을 볼 때 이미 40여 후보자에 대해서도 여야 합의가 존재하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반면 최상목 권한대행 측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 후보자 3명에 대해서 논의를 한 것은 맞지만 그 전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전제가 뭐냐면 헌법재판소장을 누구로 임명할 것인가입니다. 즉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 하는 이야기는 당시에 헌법재판소장 선임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고 그게 타결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해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논의를 한 것인데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제도 없이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러한 측면에서 양측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어떻게 판단을 할까냐를 이제 오늘 변론에서 저희가 생각하면 될 텐데 네. 어떻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 여야의 합의가 존재하였느냐 여부를 굉장히 자세하게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그 전 단계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논의가 복잡해지는 건데요. 실제로 여야의 합의가 필요한 것이냐. 법적으로 여야의 합의를 대통령 권한대행이 평상시에는 대통령이 판단을 해서 여야의 합의가 존재하면 임명할 수 있는 것이고 또는 임명해야 하는 것이고 만약 여야의 합의가 없었다면 임명하면 안 되는 것이냐. 이 부분을 따져봐야 됩니다. 여기에서 헌재가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 게 드러났는데요. 지난번 첫 번째 변론기를 꼼꼼히 좀 봤어요. 그런데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도 계속해서 영상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즉 탄핵 심판 절차에 있어서는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 매우 치열하긴 합니다만 증인 신문입니다. 즉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해서 증인이 직접 보고 들은 경험 사실을 이끌어내는 작업 절차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묻고 답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권한쟁의 심판에서는 굉장히 좀 다르게 느꼈던 게 질문과 답변의 밀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즉 증인에게 묻는 게 아니라요. 헌법재판관들이 쭉 앉아 있으면서 본인이 집중적으로 물어봐야 하는 헌법적인 사안, 법리에 대해서 양측에게 직접 질문을 했고요. 양측의 변호사가 그에 대해서 증문즉답을 하는 절차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정말 긴장감이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크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 눈길을 끄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즉 최상목 권한대행 측에서 헌법재판관의 질문을 받고 즉답을 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이 아마 오늘 다시 거론이 되지 않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어떤 포인트예요? 네네, 그게 즉답하지 못한 부분이 뭐냐면 첫 번째가 여야의 합의가 헌법재판관 임명 요건이냐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즉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에둘러제 표현을 한 거죠. 그동안 국회에 관행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거는 즉 여야의 합의가 임명을 위한 법적인 요건이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강제성이 있는 거 아니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추가적인 질문이 나왔는데요. 이제 연관돼 가지고 만약에 이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어떤 법적인 어떤 요건 말고 자격 요건 말고 자질이나 능력이나 도덕성을 비롯한 이러한 것들을 검증해서 임명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그렇지 않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검증에 대해서 네. 아닐 경우 지원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아니라 답을 했던 네, 거죠. 최상목 권한대행 측에서 그거는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법률적인 판단에 따라서. 또한 여야의 합의를 어떻게 확인합니까? 여야의 합의를 확인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즉답을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여러 가지 변수도 있고 또한 변론이 재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어떤 내용이 주된 쟁점이 될지를 살펴봐야겠습니다만 현재까지의 법률적인 흐름을 볼 때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 측의 주장도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만 다소 법리적으로는 여러 가지 좀 더 해명을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항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 변론 가능성은 있을까요? 물론 뭐 봐야겠습니다만. 네네. 물론 한 차례 변론이 종결됐다가 다시 재개된 경우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여러 차례 변론을 하는 경우도 있죠. 예, 일반 민사나 형사에도 있습니다만 헌법재판의 특성상 지금 이 9번째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단히 시급한 일이고 또한 판단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한번 이렇게 변론이 재개된 이상 오늘 여러 가지 최대한 많은 일들을 해서 진행해서 최대한 종결을 시키고 결론을 빨리 선고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선고가 빨리 나오게 되면 네. 8인 체제 유지가 아니라 9인 체제로 앞으로 바뀔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아무래도 오늘 변론이 종결된다면 선고도 뭐 이르게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은데 사실 오늘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일이 잡힌다고 해서 곧바로 국회의 권한이 침해되었다는 결론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어요.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모릅니다만 네. 만약 국회의 권한이 침해되었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남는 문제가 있습니다. 곧바로 과연 9인 체제가 완성되느냐 변수가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바로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럼에도 임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부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법률적인 부분에서는 헌법재판소법 66조에 의해서 임명을 해야 돼요. 권리는 없다. 네. 거부할 권리는 없는 네, 건데. 네. 하지만 이거를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권고입니까 그러면? 권고는 아닙니다. 그것도 예, 예. 그러니까 강제도 아니고 권고도 네네. 아니고. 국가기관을 기속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 가정입니다만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권한대행의 마은혁 이제 후보자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해서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한다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합니다. 국가기관을 기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걸 하지 않을 경우에 하지 않는다면 이걸 강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한다고 해서 그런 개념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나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런 부분에 언급을 했었죠. 물론 얼마나 진지한 언급인지는 별도로 따져봐야겠습니다만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될 것으로 정쟁화 보이고 될 수 있는 또 요소 네네네.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지난번 첫 번째 변론기일에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미선 재판관이 자신의 어떤 신문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약에 이 사건에서 네. 권한이 침해됐다는 이제 결정이 나온다면 따라야 한다는 거 아시죠? 임명해야 된다는 네. 거 아시죠? 라고 질문하자 알고 있다고 말을 했거든요.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결단이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고 하지만 최상범 권한대행이 국회에 나와서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온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기 때문에 뭐 큰 혼란으로 갈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만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변하면 어떻게 변수는 될지 있다고 봐야 모르겠죠.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인권위에서는요, 이른바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논의를 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지금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죠.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중요한 판단들을 내려서 영향을 많이 주던 그런 그 기관인데 이 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만 사실 사회적인 약자를 위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수행한 것이 그동안 일반적이었습니다. 약자를 위한 거군요. 네네. 그런데 이번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에서 방어권 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안건을 상정하고 또한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판단을 내린다면은 그동안의 어떤 그 인권위가 내려왔던 여러 가지 이제 판단과 좀 결을 좀 달리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인권위원회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셨던 분들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 좀 우려를 이제 낳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이걸 여쭤보려고 했던데 네. 대통령 탄핵 심판 방어권 보장 안건 상정 자체가 이제 논란이 일었던 그 부분은 지금 네. 말씀하신 그 부분 네네. 이거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보통 되었기 때문에 이걸 대통령을 위해서 하게 된다면 약간 좀 결이 달라진다 이 부분인 거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물론 국가인권위원회법 1조의 목적이 있어요. 이 목적을 보면은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간첩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따라서 대통령이 제외되는 건 아닙니다. 제외된 건 아니죠. 네네 모든 인간이 포함되는 거예요. 심지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뭐 명목상은 이렇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권한 행사는 정지됐습니다만 현직 또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러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게 좀 옳지 않다라는 지적이고요. 또 하나 덧붙이자면은 이 절차에서 과연 대통령의 방어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않고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좀 이견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 인권위에서 이런 안건을 상정해서 논의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여러 지적의 여론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결론이 나오게 되면 이 결론이 탄핵 심판에도 뭐 영향이 어느 정도 있는 겁니까?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네, 국가인권위원회가 전원위에서 어떤 결론 내릴지는 뭐 제가 예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사실 탄핵 심판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탄핵 심판은 대통령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을 자리에서 내려오게 만들 정도로 정말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따지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설령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 보장이 미진했다라는 인권위의 어떤 여러 가지 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런 심의 결론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게 탄핵 심판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고요. 또한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만약에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국가기관의 이제 입장이 나온다면은 대통령에 대한 동정적인 여론 그리고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절차 진행이 대통령에게 불리하다는 지적 이런 것들이 좀 더 힘을 얻을 가능성은 있죠. 그걸 통해서 재판관들이 헌법재판소 입장에서 영향을 받겠느냐 이 부분을 짚어봐야 될 텐데. 그렇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국민들께 미치는 영향에 비해서 결론이 어떻든지 간에 헌법재판관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그래요? 입장을 바꿔본다면은 헌법재판관 개인 입장에서 볼 때 아니 충분히 절차적으로 방어권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줬고 또한 증인신문 관련해서도 양측 다 시간 초시계까지 동원해가지고 똑같이 부여했고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방어권 보장이 미진했다는 것인지 사실 납득하거나 동의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설령 인권위에서 그러한 판단을 내린다 하더라도 탄핵 심판에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을 텐데 하지만 좀 전에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 형성에 영향을 주고 그러니까요. 결국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만 이걸 가지고 뭐 법적인 어떤 여러 가지
영향이라고 보기는 힘들겠죠. 알겠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내일 탄핵 심판 7차 변론 예정돼 있잖아요. 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또 중요 증인이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이 증인으로 나오게 되는데 일단 내일 7차 변론기일 핵심 쟁점부터 정리를 해보죠. 네, 쟁점이 계속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 탄핵 심판 절차는 대통령의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따져보는 것이고 또한 쟁점이 이미 확실하게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이상민 전 장관의 경우에도 이제 권력의 핵심에 있던 그런 인물로서 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경험 사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에 여러 가지 움직임에 대한 경험도 있을 겁니다. 직접 보고 들은 인지 사실이 있을 사전 텐데요. 흐름에 대한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그동안의 증인 신문에 비해서 생각보다 그렇게 치열하지 않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어떤 왜냐하면 의미입니까?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의 경우에는 물론 풍문입니다만 예전에 그 장관 시절에 비해서 아무래도 좀 중심부에서는 좀 한 걸음 떨어져 있는 거 아니냐, 떨어지게 된 거 아니냐, 멀어지게 됐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즉 김용현 전 장관이 계엄의 필요성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또한 그런 기류의 이야기를 할 때 선뜻 동조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서 결국 여러 가지 절차 준비와 진행과 실행에 있어서 직접 아는 사실이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또 그건 그거대로 또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내용들을 질문을 함으로써 역으로 이제 소추위원 국회 측에서는 이미 한참 전부터 그러한 준비들을 했고 또한 이 계엄 선포에 대해서 동조하는 인물들 위주로 준비 작업을 한 것이고 동조하지 않는 인물들은 조금 더 멀리 떨어뜨리고 이제 좀 더 거리가 좀 멀어졌다. 이런 식의 어떤 결론을 얻어내기 위한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 또 다른 측면에서 이상민 전 장관의 경우에는 이번에도 역시 증언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증언을 안 한다? 네네. 그동안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증언을 한 여러 군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저는 물론 조금이라도 좀 더 많이 발언을 하고 이제 증언을 선서한 후에 위증의 처벌을 감수하면서 위증을 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증언을 함으로써 실체적인 진실을 발견에 도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증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또 입장을 바꿔서 제가 그 여러 사령관들의 변호인이라면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불리할 수 있으니까. 네,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가장 이익입니다. 본의되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이익이나 국민들의 여러 가지 궁금증 해소 차원에서는 큰 의미가 있는 증언이지만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는 것이 본인의 형사재판에는 가장 유리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상민 전 장관은 뭐 본인이 이제 판사 출신이기도 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관되게 증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이제 이상민 전 장관 본인 입장에서 이제 보자면은 굉장히 현명한 대응입니다. 그 방어권 전력 차원에서 굉장히 그렇습니다. 현명하다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가장 현명한 본인 대응을 입장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 이번에 헌법재판소에 나와서도 아마도 선서도 안 할 거예요. 네, 선서도 네, 안 안 해도 하고. 다 되는 네네,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현재 수사 대상이기도 하고 본인의 형사 처벌 가능성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증언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국회에서도 한 번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한 일관된 어떤 대응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의 어떤 그 사령관들에 대한 증인 신문은 사령관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통제가 안 된 겁니까, 그죠? 증인 신문은 원래 통제를 못합니다. 네, 변호인이 오더라도 변호인으로 온 게 아니라 신뢰관계가 있는 자의 동석이거든요. 예. 그래서 좀 더 심리적인 안정을 얻기 위해서 옆에 앉아 있을 그런 뿐이지 것뿐이지. 이른바 어떤 조언이나 코칭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은 지적을 받거든요. 그런 장면도 계속해서 화면에 나왔죠. 그래서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입을 닫는 것이 방어 전략에는 유리한데 본인한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상민 전 장관도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제 이상민 전 장관이나 신원식 전 장관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증인 신문은 생각보다 기존에 썼던 증인 신문보다는 그렇게 새로운 내용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럼 이 이상민 전 장관의 경우는 이게 증인으로 나오게 된 게 국회 측에서도 불렀고 윤 네. 대통령 측에서도 불렀단 말이에요. 그럼 각각도 뭔가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있을 그러니까요. 것이고.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답을 안 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전략들도 좀 세우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굉장히 좀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김용현 전 장관도 첫 증인으로 나와서
이제 대통령 측에 비천구인 측의 주신문에는 다 답을 하고 그리고 국회 측의 반대 신문에는 일관되게 거부를 하려다가 결국은 이제 증언의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 이제 질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응하게 됐죠. 예. 그런데 이상민 전 장관은 양측이 이제 다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신청한 증인에 대해서는 주신문을 할 수 있어요. 먼저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 신문은 이제 두 번째로 하는 것이죠. 상대방이 먼저 신문하고 받아서 하는 건데 이거는 단순히 순서만 첫 번째, 두 번째가 아니라 물어볼 수 있는 어떤 사항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즉 반대 신문은 주신문이 이루어진 항목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아, 다른 내용을 할 수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아니고 네. 그래서 관련해서만. 네, 일반 재판에서는 반대 신문 사항이 아니라 직접 묻고 싶은 게 있으면 즉석에서 증인 신청해가지고 주신문으로 하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안에서는 이상민 전 장관은 양측이 다 중요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측 다 주신문을 신청을 했고 채택이 됐거든요. 증인 신청해서 채택이 됐기 때문에 양측 모두 주신문을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다 정해져 있고 이렇게 하게 됐는데 하지만 여러 가지 뭐 준비를 했겠습니다만 이상민 전 장관이 증언을 아예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저도 굉장히 좀 약간 좀 어떻게 할까 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이상민 전 장관이 이제 국회 측의 주신문에는 진술 거부권,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고 대통령 측의 질문에는 답을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느냐.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만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뭐 가능성이야 있겠지만 저는 그것도 답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야만 본인이 지금까지 취한 여러 가지 입장이 더 좀 지지를 받을 수 있고 또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억울하다고 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본인 형사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본인은 억울할지 몰라도 법적인 판단은 굉장히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직 사령관들의 어떤 증언들은 변호인들이 볼 때 굉장히 좀 많이 답답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상민 전 장관은 양측의 어떤 신문에 다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이상민 장관이 증언에 있어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볼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13일에는 8차 변론 예정도 있잖아요. 여기에도 중요 증인이 나오게 됩니다. 조태용 국정원장 출석하는데 앞서 이제 홍장원 전 1차장과 윤 대통령의 말이 엇갈린 상황에서 굉장히 핵심 키를 쥐고 있는 인물이잖아요. 당시에 이제 윤 대통령이 당시에 그 당일 네. 비상겸 당일 조 원장과 얘기했던 부분들 뭐 하면서 이런 본인의 어떤 얘기를 어필했었는데 홍 전 차장이 대통령과 통화한 직후에 조 원장한테 내용 보고했다 했잖아요. 네. 이 내용을 이제 어떻게 말할지도 굉장히 궁금해지는 부분이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그 전에 뭐 선서한 증인으로서 진술한 건 아닙니다만 여러 차례 걸쳐서 조태용 국정원장이 입장을 밝힌 적은 있습니다. 들은 적이 없다. 네, 들은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렇다면은 홍 전 차장은 얘기를 했다고 말하고 그리고 한 사람은 없다고 네네, 하고. 조 원장은 들은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한 명이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네네. 또는 제3의 가능성도 있어요. 즉 실제로 홍 전 차장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조태용 국정원장이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제대로 듣지 못하고 기억을 못할 가능성 또 존재할 수는 있어요. 제3의 영역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과연 어떻게 내일 이제 13차 변론기일에서 이야기를 할지 굉장히 주목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 조태용 국정원장의 경우에도 정말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할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또, 부분들. 네네네. 예, 왜냐하면 그런 부분이 있군요. 윤 대통령도 수사받을 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처럼 이들 여러 관련자들도 국회에서 증언하지 않는 것이 헌법상 보장되고 법률에 의해서 보장되는 권리 행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거를 법적으로 비난할 수는 없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 지난번 변론기일에 이 이른바 홍장원 메모 관련해서 정영식 헌법재판관이 굉장히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매섭게 또 몰아붙였잖아요. 예.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추궁하고 확인을 했는데 이런 내용들을 보더라도 일부 헌법재판관은 이 홍장원 전 차장의 이야기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또 의구심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그런 짐작의 여지가 좀 있어 보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조태용 국정원장에 대한 어떤 증인 신문도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이걸 또 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 명의 증인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이 아주 날카롭게 추궁을 하고 또한 직접 신문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얻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입니다.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요건이 존재했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까지 나온 증인 등의 증언으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당시에 객관적으로 볼 때 비상계엄 선포할 요건이 존재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또 만약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그 후에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어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아니라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고 또한 국민이 직접 선택한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임기 중에 자리에서 내려오게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 여러 가지 헌법적인 혼란이 생기더라도 대통령을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라는 중대한 결정을 하기 위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순한 한 명의 증인이 어떤 이야기를 했다 안 했다만 가지고 여론이 확확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예. 사실 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볼 사안은 아닌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내용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